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CBS 오해원, 옆에는 유럽 축구 전문가이자 포포투 코리아 편집장이신 홍재민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작에 앞서 저희 프로에 대해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요, 말 그대로 유럽 축구 현장의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프로토 또 승무패 대상 경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대부분이 유럽 축구 사이트나 뉴스 등을 통한 분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K리그와 달리 J리그나 유럽 축구는 쉽사리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럽 정보 사이트 혹은 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요, 유럽 현장 취재 경험을 갖춘 전문 분석가들이 참가해 자칫 놓칠 수도 있는 변수를 집어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분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감 직전 토토 축구편 첫 방송인데요. 이미 야구편은 첫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마감 직전 토토는 오는 10월 22일부터 한 달간 베타 서비스를 거쳐 1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축구편은 베타 서비스 기간 매주 1회 방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국내 축구와 해외 축구뿐만 아니라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 남녀 프로농구, NBA까지 토토 대상 경기들을 면밀히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 직전 토토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들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휴대폰과 태블릿 PC, 안드로이드 구글 마켓, iOS는 앱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스포츠조선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마감 직전 토토 팝업창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럼 오늘 분석 경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번 프로토 승부식 81회차 축구에는요, K리그 챌린지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 국가대표 친선 경기, 그리고 일본 리그컵 등 총 64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러시아 월드컵 예선 5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토요일 9시 새벽 1시에 열리는 아르메니아 루마니아전부터 시작하고요. 9일 새벽 3시 45분으로 예정된 2경기, 폴란드 덴마크전, 독일 체코전, 그리고 그 다음날 12일 새벽 3시 45분 진행될 아이슬란드와 터키, 그리고 같은 시각 세르비아, 오스트리아전을 차례대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A매치는 아무래도 각 클럽에서 모인 선수들이 짧은 시간 훈련을 거쳐 경기장에 나서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23인 소집 명단에 오른 선수들의 컨디션이 워낙 제각각이고요. 명단 발표 후에 혹은 이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 그런 변수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죠. 그래서 리그전보다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마감 직전 토토가 가장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경기별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별 배당률부터 알아볼까요? 57, 58경기는 아르메니아 루마니아전은요, 일반 배당 승 3.75, 무 3.05, 패 1.76, 핸디캡은요 승 1.69, 무 3.35, 패 3.65입니다. 66, 67경기 폴란드 덴마크전은요, 일반 승 1.76, 무 3.25, 패 3.50, 핸디캡은 승 3.50, 무 3.50, 패 1.69로 잡혀 있습니다. 68, 70경기 독일 체코전은 일반 승 1.13, 무 5.70, 패 9.80, 핸디캡 마이너스 1.0은요, 승 1.59, 무 3.75, 패 3.75, 핸디캡 마이너스 2.5는 승 2.47, 패 1.32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105경기 아이슬란드 터키전은요, 승 2.14, 무 3.15, 패 2.65입니다. 마지막으로 112경기인 세르비아 오스트리아전은요, 승 2.02, 무 3.15, 패 2.85로 잡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경기별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르메니아, 루마니아 경기를 시작해야겠죠. 네, 아르메니아, 루마니아 경기는 배당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르메니아와 루마니아 객관적인 전력차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 아르메니아의 상태를
상황을 좀 보자면 아르메니아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미키타리안 선수를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남은 희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미키타리안 선수였는데 이 미키타리안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남은 선수를 살펴보자면 A매치 51경기에서 8골 넣은 베테랑 미드필더 피첼리 선수,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A매치 5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카디미안 선수, 이 두 선수에게 기대를 걸만 하고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미키타리안이라는 확실한 스타가 있는 반면에 루마니아는 뚜렷한 스타 플레이어는 크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터키 리그에서 활약하는 보그단 스탄쿠, 아마 이 선수를 아마 가장 많이 아실 텐데 이 선수가 가장 핵심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아르메니아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스탄시우 이 선수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경기를 잠깐 보면요. 아르메니아는 덴마크 원정에 가서 1대0으로 지고 왔고요. 루마니아는 홈에서 몬테네그로와 1대1로 비겼는데요. 일단 아르메니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키타리안 선수는 부상으로 제외가 돼 있었지만 덴마크 원정에서 의외로 1골 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기에서 보시면은 23살짜리 골키퍼 베글라리안 골키퍼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정말 뭐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 루마니아 전에 앞서서도 이 신예 골키퍼의 활약상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이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크리스토프 다움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움 감독이 지금 하는 일이 모든 포지션을 다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이전 경기 몬테네그로전에서도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다운 감독의 실험이 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제 실력이 100% 발휘되기는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네, 뭐 루마니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다운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 새롭게 발탁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미드필더의 마린 선수, 그리고 로타리오 선수, 이게 A매치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이제 아르메니아전에 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몬테네그로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지만 이 루마니아가 앞두고 있는 경기가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 다음 경기에 카자흐스탄 원정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 루마니아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 두 경기에서 많은 승점을 얻어야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조에 지금 가장 강력한 조 1위 후보는 뭐 당연히 폴란드고요. 그리고 이제 덴마크가 있는데 루마니아와 뭐 아르메니아는 사실은 객관적 전력상 이 월드컵 본선을 본선에 나갈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2위 정도는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감독의 실험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현재 저희가 피파 랭킹으로만 보더라도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112위고요. 루마니아는 32위입니다. 이 두 팀의 앞선 역대 전적을 살펴보자면 루마니아가 2승 1무로 우세한데, 하지만 이 세 경기 맞대결이 10년 전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이 세 경기가 끝이라서 뭐 현재 전력과 이 역대 전적이 꼭 맞는다라고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미키타리안이라는 이 확실한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골키퍼, 신예 골키퍼의 맹활약으로 지난 덴마크 원정을 한 골차 패배로 막았고, 그리고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고 이 새롭게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이전 경기에서 사실 1대1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사실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2대1로 승점 3점을 따내기 일보 직전에 팀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스탄쿠 선수가 실축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이런 팀 분위기가 투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요번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좀 이런 부분을 다잡고자 이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르메니아, 루마니아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같은 조입니다. 폴란드 그리고 덴마크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맹활약하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아르카디우스 밀리크, 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명의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고, 또 중원에는 정말 이 선수 이름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야쿠브 부아시코프스키 그리고 그제고 크리호비악, 이런 정말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2조에서는 아마 가장 유력한 1위 후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아마 가장 익숙한 선수는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라고 보는데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깜짝 우승했던 레스터시티의 수문장이죠. 카스퍼 슈마이켈 선수도 있고, 또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몬 카에르, 이 수비수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고, 주목할 만한 신예라고 한다면 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다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우스햄프턴을 이적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크, 이 선수로 아마 기대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전 경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폴란드는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충격적인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폴란드가 전반전에만 2골을 넣으면서 앞서갔는데요. 후반 초반에 갑자기 수비가 흔들리면서 2연속 실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대2로 비겼고, 유로 2016 본선에서도 이 밀리크 선수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날려서 좀 이 비난을 받았는데요. 역시나 카자흐스탄 원정에서도 수많은 득점 기회를 수없이 계속 날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역시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가 터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레반도프스키 그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어서요. 월드컵 예선 6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는 측면에서 날아오는 크로스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16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요런 긍정적인 요소로 발휘가 되고요. 그리고 에릭소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조직력이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일단 2조 6팀 중에서 유일하게 첫 경기 승리를 해서 지금 승점 3점으로 조 1위로 되어 있는데, 폴란드와의 원정에서 덴마크가 최소한 예를 들어서 패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팀의 뭐 역대 전적을 좀 살펴보자면 한 10경기 정도 치렀는데 덴마크가 5승 1무 4패로 근소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70년대 붙었던 3경기에서 승리하고 나서 한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두 팀이 붙었던 2013년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이 6경기 무승을 끊었는데요. 뭐 이 두 팀의 대결이라고 하면 수비보다는 공격이 강점인 이 두 팀이기 때문에 지난 10경기에서 35골이 터졌습니다. 화끈한 골 대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의 경기였죠. 2013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도 폴란드가 3대2, 두 팀이 5골이나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골이 나는 경기라는 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경기를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두 팀의 뭐 주축 선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상 선수들이 조금 있어서요. 이 선수들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 미드필더죠. 토마시 요드워비에츠가 골반을 다쳐서 경기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수비수 미하우 파즈단 선수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좀 신의 미드필더인 니콜라이 톰센, 그리고 수비수 리사 두루미시가 나란히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이 주축으로 나섰건 아니면 뭐 벤치 멤버였건 간에 팀 분위기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상 선수가 있다는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팀은 골이 많이 나는 경기를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과거까지 합쳐서 지금 최근 6경기 연속 실점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레반도프스키라는 걸출한 선수 골잡이가 있지만 그 아쉽게도 뒷문이 굉장히 허술해서 골을 많이 넣고 골을 많이 먹는 요런 스타일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뭐 다득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네, 뭐 폴란드 덴마크 경기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경기죠. 2조 독일과 체코 경기를 C조죠. C조 독일과 체코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독일 체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C조의 가장 유력한 1위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는 아마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2위 경쟁을 하는 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팀의 세계 랭킹을 보자면 독일은 지금 현재 3위고요. 그리고 체코는 33위이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크게 기운다, 독일 쪽으로 크게 기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선수 면면을 보자면 독일은 마리오 괴체, 뭐 메스트 웨칠, 토니 크루스, 제롬 보아탱, 마츠 훔멜츠, 뭐 마누엘 노이어까지 뭐 전방에서부터 최후방까지 뭐 유럽, 뭐 독일 분데스리가를 포함해서요, 뭐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요. 뭐 수비수 조슈아 킴미히, 뭐 미드필더 율리안 바이글, 율리안 브란트 같이 주목할 만한 재능이다라고 평가되는 선수들도 이 대표팀에 발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C조에서 독일을 위협할 팀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이 체코라는 평가를 내리실 텐데, 유로 2016을 마친 뒤에 뭐 페트르 체흐 같이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대거 은퇴를 하면서 대표팀이 세대 교체 과정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난달 북아일랜드와 1차전에서 0대0 충격적인 무승부에 그친 뒤에 대표팀 명단이 정말 대대적으로 또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베테랑 수비수 토마시 시복이 주장을 맡아서 좀 지주 역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베테랑 공격수인 밀란 스코다, 뭐 스피드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신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바클라프 카들레치, 그리고 마테이 비드라, 이 두 명의 후배들과 함께 좀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경기는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가 기우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독일이 뭐 이길 수 있냐 없냐, 사실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수치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심정적으로 보나 좀 독일로 많이 기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노르웨이 원정 첫 번째 경기인 노르웨이 원정에 가서도 3대0 뮬러가 2골 넣고 신예 풀백인 키미가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3대0으로 낙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아시다시피 팀이 전성기를 지나서 지금 다시 새롭게 이 추스러지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근데 유로 2016 이후에 유로 2016에서도 굉장히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 주장이죠. 토마스 로시츠키가 지금 부상 중이고요. 이 중원에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블라디미르 다리다 선수도 발목 수술로 지금 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 체코가 뭔가 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막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독일은 참 이 기복이 없이 계속 강하죠. 예, 골도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마리오 고메스 같은 선수 지금 없거든요. 그쵸. 없는데 없으면은 뭐 잇몸으로 나오는 선수가 마리오 괴체인데 마리오 괴체가 못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이선과의 이 움직임, 동선 이런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맡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독일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코가 유일한 희망이 좀 있다면 역대 전적을 좀 살펴보자면 6경기를 치렀는데 3승 1무 2패로 독일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코가 독일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붙었던 2007년,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난 경기이긴 한데 3대0으로 체코가 이겼어요. 살펴보자면 체코가 독일을 상대로도 뭐 물론 지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고, 또 북아일랜드와 첫 경기를 좀 아쉽게 0대0 무승부로 놓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가려는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독일을 상대로도 확실하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이 뭔가 대표팀 기존에 있던 선수들에게도 좀 뭔가 동기부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또 새롭게 발탁된 선수들도 앞으로 꾸준히 대표팀에 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사실 독일, 체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디캡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단 큽니다. 전력차가 크기 그렇죠. 때문에 뭐 핸디캡 2.5 정도 넘어가야 이제 승이 2.47, 패가 1.32 정도 나오는데요. 뭐 이 정도로 보면 저희가
스코어가 몇 대 몇이 나온다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충분한 예상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분석해드릴 네 번째 경기입니다. 아이슬란드 터키전 아이조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세계 랭킹 터키는 21위고요. 아이슬란드는 27위입니다. 특히 아이조 같은 경우는 이 터키, 아이슬란드 외에도 크로아티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좀 비슷한 전력의 팀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는 조 1위 그리고 조 2위 플레이오프가 나갈 수 있는 조 2위까지 굉장히 네 팀이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난 유로 2016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이슬란드를 아마 포르투갈이 우승했지만 아이슬란드가 더 인상이 남는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주장이죠. 아론 군나르손 그리고 스완지 시티에서 기성용 선수랑 같이 뛰고 있는 사실상 에이스입니다. 길피 시구르드 손 선수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중원에서 정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최전방에는 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알프레드 핀보가손 선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슬란드도 더 이상 변방이 아니고 유럽 축구의 당당히 중심에 편입된 팀이라고 할 수 있고 터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르다 투란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아르다 투란이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뭐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투란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표팀 은퇴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실제로 이 경기에도 대표팀에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투란의 빈자리뿐만 아니라 현역 터키 국가대표 가운데 가장 많은 A매치 21골을 기록 중인 브락 일마즈 선수 그리고 베테랑 미드필드죠. 셀추크 이난 이 두 선수도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주장인 메메토팔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게 됐습니다. 거의 사실상 이 터키의 아이슬란드전에 나서는 터키 대표팀을 이끌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이 메메토팔 선수의 좀 어깨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앞서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경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이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하칸 차라놀루 선수 이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신성입니다. 엠레 모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활약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아르메니아 말씀드릴 때 미키타리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믿을 수 있는 건 찰하노글루의 프리킥, 크로스, 이 킥 능력 밖에 없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상하게 팀이 구성된 선수들 몇 면을 보면은 그렇게 테크닉이 떨어지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골이 안 들어가고 공격도 굉장히 빌드업까지 하프 라인을 넘어오는 능력은 좋은데 그 앞으로 가면은 경기가 굉장히 꼬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고요. 한국 시간으로 7일날 핀란드와 홈 경기 했는데 3대2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보면은 3골을 넣었는데 3골 중에 2골은 코너킥이고 1골은 프리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피스는 정말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심지어 유로 2016을 통해서 자신감이 붙어서 이 핀란드 경기 보면은 1대2로 뒤지다가 후반 44분에 코너킥으로 1골 넣어서 2대2 동점 만든 다음에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프리킥 헤딩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뭐 개개인의 이 기술은 사실 이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플레이를 따지면은 터키가 더 앞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골을 넣는 요령을 이 아이슬란드가 아주 확실하게 터득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골을 넣은 선수들도 다 보면은 키가 정말 뭐 다 190, 187, 184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터키 진영에 공중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터키도 뭐 마찬가지로 이전 7일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와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이게 뭐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뭐 내용을 뒤져보면 0대2로 뒤지다가 코너킥으로 동점골 2골을 넣어서 비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림 감독도 약간 유로 2016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새로 시작하는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도 지금 2경기에 있는데 2점밖에 못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같은 조에 있는 크로아티아는
정말 득점력 대폭발하면서 조 1위 국권이 지키고 있고 그 바로 뒤에 또 아이슬란드가 계속 유로 2016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요 경기에서 터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은 그 이후에 굉장히 악영향이 많이 끼쳐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터키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잡아야, 그러니까 사실 터키는 3차전, 그러니까 4차전 상대가 코소보거든요. 다음 경기가 코소보기 때문에 사실 코소보는 최약체입니다. 승점 3점을 잡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터키로서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슬란드 경기를 잡아야 코소보 경기까지 더해서 6점, 최대 6점을 잡고 가야 1위 싸움 아니면 2위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터키는 아이슬란드를 만나서 굉장히 퇴장을 조심해야 되는 나라인 게 두 차례 맞대결에서 1승 1패입니다. 2014년에는 아이슬란드가 3대 0으로 이겼고요. 2015년에는 터키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이 두 경기에서 모두 퇴장자가 있었어요. 퇴장자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최근 흐름에 맞춰서 터키가 좀 흥분하거나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 두 팀의 역대 전적에서는 아이슬란드가 5승 2무 2패로 굉장히 크게 앞선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 역시 다음 경기가 힘들어요. 크로아티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크로아티아 전을 대비해서라도 승점을 좀 쌓아둬야 된다는 좀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5경기 준비했는데 마지막입니다. 세르비아 오스트리아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이 두 팀의 흐름이 굉장히 나쁘다라고만 볼 수 없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익히 알만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이름을 떨치는 네마냐 마티치, 뭐 두산 타디치,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 뭐 알렉산데르 콜라로프 같이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팀을 뭐 중원하고 수비를 짜고 있는데 최전방의 무게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스토커시티 뭐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큰 주목을 받았던 보얀 크르키치 최근에는 이제 스토커시티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를 세르비아 국가대표로 뽑으려고 했는데 피파에서 이를 반대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최전방에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두산 타디치 선수 그리고 이제 필립 코스티치 선수가 연속 골맛을 보면서 좀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티치 선수는 주목하실 만한 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똑같이 분데스리가에서 이적을 했거든요. 원래 슈투트가르트에 있었는데 함부르크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재능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월드컵 예선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뭐 다소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알라바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정말 중원의 핵심 미드필더,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 뭐 오스트리아의 질라탄 이브라모비치다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이 큰 덩치, 뭐 빠른 발 이용해서 경기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윙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베테랑 공격수 마르코 얀코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누조비치, 이 굉장히 분데스리가에서도 잔뼈가 굵은 선수인데 이제 유누조비치 선수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목하실 만한 점은 이제 아르나우토비치 선수는 웨일즈와 2차전에서 혼자 2골을 넣었고요. 얀코 선수는 조지아와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세르비아가 약간 터키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테크니션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골잡이가 없어서 골 넣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세르비아가 잘 나갔을 때를 약간 연상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알라바가 중원에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고 뭐 유로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피파 랭킹에서도 26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마르셀 콜로 감독이 2013년부터 이 스위스 감독입니다. 2013년부터 오스트리아를 이끌고 있는데 이 거의 뭐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거의 영웅적인 이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맡은 이후로 오스트리아의 모든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유로 2016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같은 조에서 웨일즈,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가 지금 승점 4점으로 네 팀이 똑같거든요. 지금 두 경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서도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조직력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 가레스 베일이라는 초강력 그 공격수가 있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원의 미드필드진들, 테크니션들이 많고, 아일랜드는 수비가 굉장히 강점이죠. 그럼 오스트리아는 뭐가 강점이냐? 이 단연 조직력이거든요. 조직력 깔끔하고 약간 뭐 직선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세르비아 오스트리아전도 사실 이 승패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르비아 홈이고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탄탄하고 꾸준한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팀의 뭐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뭐 세르비아가 두 경기 모두 뭐 1대0, 3대1 이렇게 이겼는데요. 사실 이 두 경기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으로 굉장히 오래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기 힘든 게, 당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피파 랭킹 2008년, 2009년 당시에 피파 랭킹이 뭐 60위에서 한 100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중위권, 뭐 중하위권, 사실 중하위권 팀이었고, 세르비아는 반대입니다. 13위에서 40위 정도로 오갔던 강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를 정말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오스트리아가 26위, 세르비아가 50위로 역전됐습니다. 세르비아는 유로 2016도 못 나갔던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두 팀 말씀해 주셨지만 두 팀은 지금 현재 1승 1무씩 거두고 있는데, 이 두 팀 말고도 웨일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치열한 1승 1무로 굉장히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에게는 아마 쉽지 않지만 아마 팽팽한, 그래서 많은 골이 터지기보다는 정말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5경기를 모두 분석을 맞춰봤는데요. 각 경기별로 좀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먼저 아르메니아 그리고 루마니아 경기를 보자면,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태양과 같은 존재 미키티레는 선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 덴마크 원정에서 골키퍼, 신의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선방을 하면서 한 골차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아르메니아가 이 미키테렌 선수 없이 경기하는 법, 수비적으로 경기하는 법을 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마니아를 상대로도 좀 이런 경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좀 감독 교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좀 분위기 쇄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확실한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죠. 폴란드 덴마크 경기를 좀 보자면, 폴란드의 경우에는 앞선 경기 카자흐스탄 경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2대2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 덴마크와 경기에서 좀 총력전을 좀 기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밀리크 선수가 뭐 이과인 선수를 대신해서 나폴리에 가서는 굉장히 잘하고 기대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아직도 좀 저조하다. 그래서 밀리크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두 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골이 많이 나는 승부가 될 것 같다. 이 와중에 폴란드는 6경기 연속 실점하고 있다라는 점을 홍재민 기자께서 지적을 해주셨죠. 독일 체코는 좀 어떤 점이 좀 포인트일까요? 독일 체코는 가장 큰 포인트는 독일이라는 거죠. 예, 독일입니다. 홈 경기고요. 뭐 꾸준하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도중에 미끄러지는 경기 변수도 굉장히 많은 팀인데, 사실 독일은 거의 뭐 그런 모습이 없고요. 또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뭐 이 큰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경기 아이슬란드와 터키전은 뭐 아이슬란드 자신감에 넘쳐 흐르는 아이슬란드와 믿을 곳이라고는 이 찰하노글루의 세트피스 이 킥 능력인 터키, 굉장히 간절한 터키, 자신감의 아이슬란드, 간절함의 터키, 이 어느 쪽이 앞설까,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경기는 정말 뭐 박빙입니다. 세르비아 홈 경기이지만 오스트리아는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오스트리아 참고적으로 마지막 잠깐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의 이 선발 골키퍼죠. 알머 골키퍼가 웨일스전에서 다쳐서 지금 2순위 골키퍼가 나선다는 게 뭐 변수 아닌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 잘 지적해 주셨고요. 프로토 승부식 81회차 대상 축구 경기 5경기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짚어드린 핵심 포인트 잊지 말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홍재민 기자 감사드리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81회차에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